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의 생명자원과학연구원의 이창호 교수입니다. 이번 6월 달부터 우리 MB 사과를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론 강의를 조금씩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6월 달이니까 착과량을 결정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생육기에 들어가 있는 사과나무의 수채 관리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다가올 준비해야 될 한발, 즉 온도가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시기, 그리고 장마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과원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우리 착과량 결정과 수채 관리에 대한 간단한 자료들입니다. 우리가 착과량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적과를 통해서 결실량을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꽃이 피고 적과를 시작해서 마무리 적과를 통해 가지고 각 과수원의 사과나무마다 수시에 맞는 착과량을 조절하는 일들이며, 그러한 것들을 통할 때에 적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유과가 어떤 좀 좋은 소질을 가지고 있느냐, 과대지가 잘 자랐느냐, 신초 생장의 정도는 얼마나 되느냐를 통해서 수세를 평가를 해가지고 착과량을 조절해야 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착과량을 결정할 때 기준을 보면은 좀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주지 굵기별 기준과 그 다음 이파리와 과일의 개수 비율, 그래서 50개 내외 정도, 영양생장과 즉 영양생장을 통한 수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다가 각각의 과일을 착과시킬 때에 거리를 어떤 기준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0cm 내외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가 계속 자료를 조사했던 교수님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주간 굵기별, 즉 주간이 굵어짐에 따라서 사과나무가 연생이 지나짐에 따라서 수량이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후지나 홍로보다 MB가 수량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형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주지 굵기가 한 1cm 정도 될 때에 홍로는 하나, 후지는 3개, 그래서 MB는 그 가운데 정도를 두면은 우리가 320g 정도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내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지 굵기가 한 1cm에서 한 2cm 정도 될 때까지 보면은 한 최대는 한 8개, 좀 적으면 6개. 그래서 우리가 홍로보다는 개수 조금 많고 후지보다는 조금 적은 형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과의 크기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착과를 적게 시키면 사과가 커지고 착과를 많이 시키면 사과가 적어지는 MBS 똑같은 개념들이죠. 그래서 수시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착과량을 결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주지 굵기별도 기준의 하나가 되지만은 그 지주 내에 있는 이파리들이 얼만큼 있는지, 그래서 하나의 과일에 이파리가 한 50개는 되어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과촉엽이 한 7개, 8개, 과일에서 자란 신초, 과대지죠. 거기에서 잎이 한 12개, 그래서 최소한 한 20개는 확보되죠. 그럼 그 옆에 착과시키지 않은 신초들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 과일 하나에 이파리는 한 50개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한 최소는 한 40개, 최대는 한 60개 정도. 그래서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잎이 햇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순광합성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은 잎도 굳이 좋은 형태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볼 때 우리가 착과를 결정할 때 영양생장, 즉 주간 연장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키울 거냐, 더 키워야 되느냐 따라서 착과량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주지 연장지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 주간은 수고, 주지는 수포, 거기에다가 주지 개수에 따라서 착과량을 조절해 가지고 한 사과나무에서 착과량을 조절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과일 간 거리는 10cm 정도는 띄워줘야 과일끼리 부딪힘도 없겠죠. 거기에다가 옆에 사과나무와 겹치게 되는, 즉 수폭이 겹치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은 착과를 시켜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또는 주지 연장지가 영양생장이 약하면은 끝에 착과시키지 말고 적과시켜서 주지 연장지의 세력이 좀 더 세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착과량을 결정해야 되니까 이 착과도
어떻게 보면은 전정의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착과량 결정이 실제로는 정지 전정과 연결되는 거고, 이 전지 전정에서의 생육기 중에 우리가 전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과나무를 살펴보는 것들이 수채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의 생장관리,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죠. 이론적으로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균형, 뭐죠? 주간연장지, 추지연장지, 신초, 과일을 키우고 있는 과대지, 그리고 영양생장의 불합리한 부분에 해당하는 도장지, 생식생장은 정화에 해당하는 거죠. 이 정화가 생육기 중에는 실제로 꽃눈이 동시개화하고 중심화가 좋아서 중심과를 착화시키고, 그 중심과의 과경이 길고 굵은 것, 그래서 이 중심과가 세포 분열을 일찍하고 세포 비대를 빨리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먼저 영양생장을 보면은 주간 연장지는 정부세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간 상부에 햇빛이 차단되지 않은 정도만 있으면은 주간 연장지는 정부세성을 유지시켜서 아랫부분에 있는 주지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도 있죠. 그래서 목표 수구 완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주간 연장지를 영양생장을 더 시킬 거냐, 또는 이제 그만 자라도록 할 거냐, 그것들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착과량 조절과 같이 연결이 되겠죠. 주지 연장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옆나무와의 광경제, 즉 수폭이 너무 계속 자라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수간 확보를 다 했느냐, 이제 그만 자라게 해야 될 거냐 따라서 착과량을 통해서 수채 관리, 생육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신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년 자라고 있는 가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초가 가지고 있는 그 잎이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거죠. 어디? 우리는 과일, 그리고 과일에 공급하고 나서 남는 것들은 화분화. 그래서 내년에 또 과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과대지는 과일에 가장 먼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신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파리들이 가장 과일에 영양분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길이의 기준은 한 20cm 기준. 그래서 길면은 수세가 좀 강한 거고, 좀 짧으면은 한 10cm 이하가 되면은 수세가 좀 약한 거구나. 우리 사과나무에 영양분을 좀 더 보호해 줘야 되겠구나. 또는 착과량을 조금 줄여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장지는 신초 중에서 주간 상부로, 즉 하늘을 보고 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조장지는 저장 양분을 통해서 자라는 거고, 그 저장 양분이 육아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시기에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죠? 도장지가 자라기 시작할 때, 그때가 뭐죠? 육아가 한참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때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 초순까지는 제거하는 게 도움이 된다, 훨씬 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거를 다 못했다면은 착색 관리 시기에 햇빛을 가리는 도장지를 제거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생식생장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꽃눈, 그 꽃눈에서 정화가 저장 양분을 충분히 품고 있다가 이듬해 봄에 온도의 상승에 따라서 동시 개화하고, 그 동시 개화할 때 실제로 온도가 얼마만큼 꾸준히 상승해 주느냐에 따라서 중심화가 그리고 동시에 개화를 하게 되겠죠. 과대지도 잘 자라게 되겠고요. 그런데 매년마다 봄에 이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냉해나 장애 증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적인, 즉 전정을 통해서 예비적인 꽃눈을 대비해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화도 신초와 과대지, 도장지와 경쟁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전정을 하고 적과를 할 때에 정내 적화를 통해서 저장 양분들을 얼마만큼 더 착화시키고자 하는 육아에 저장 양분을 줄 거냐의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것들이죠. 거기에다가 이 중심과는 뭐죠? 과대지가 굵고 긴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는 착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세포 분열을 잘한 것이고, 그 세포 분열이 완료가 되면 세포 비대로 빨리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말은 저장 양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세포 분열을 하고 신초나 과대지가 자란 이파리들이 과일에 주는
양분 전환기를 통해서 그 잎들이 세포 비대로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채 관리를 통해서, 즉 사과나무의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균형을 잡기 위한 기본 바탕은 실제적으로는 이 수세 판단을 하는데 얼마만큼 객관적인 수세 판단을 할 거냐. 그래서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뭐죠? 평균 신초장. M9에서는 기본이 25cm 내외죠. 30cm 이상 넘어가면 수세가 강하고 20cm 이하로 내려가면 수세가 약한 것. 거기다가 우리가 뭐 7월 말이나 8월 달 되면은 폐에 가지고 있는 저장 양분, 즉 잎을 분석해서 나타날 것. 그때는 또 우리가 7월 달 되면은 또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죠? 실제로 영양생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 영양생장을 통해서 발생한 신초에 붙어있는 잎, 이 잎을 보호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 잎이 실제로 생식생장을 하는 육아의 저장 양분을 효율적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아에 우리가 종자가 얼마나 충실히 있을 것이냐. 그래서 부족하다면은 뭐가 되는 거죠? 영양식이.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6월 달까지는 질소와 인산과 칼륨 또는 마그네슘도 우리는 연면 시비를 통해서 또는 관주를 통해서 보완을 해주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과랑 결정과 우리가 이러한 수채 관리를 통해서 MB사과나무의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균형감 있게 가지고 가자라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한발, 즉 한여름에 기온이 상승되어지는 것과 우리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장마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상온도, 즉 우리가 지상부에 있는 온도 상승에 따라서 과온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까?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소리들이죠. 관수량을 통해서, 즉 우리가 물을 주어서 사과나무에 물의 이동을 통해서, 그리고 물의 수분 증발을 통해서 사과나무 수채의 온도를 유지한다. 즉 사람은 땀을 배출해서 온도를 유지한다 의 개념이라서 관수량을, 즉 생육기 중에 관수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이 우리가 물 주는 것 우선 1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해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해충의 밀도가 급상승하는 것, 즉 시기가 자꾸 빨라지고 또는 해충의 세대가 한 세대가 더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기온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과온을 관리할 때에 물 주는 것 통해서 사과나무의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즉 물의 이동, 흐름, 거기에다가 외부적인 장애에 해당하는 해충, 또는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올 바로 장마는 또 습도죠. 그래서 병원균까지도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수량을, 물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각 과수원에서 실제로는 쉽게, 즉 관수 시스템만 잘 갖춰져 있다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각 과수원의 토성에 따라서 관수하는 시기, 간격들을 얼마만큼 줄일 거냐 또는 늘릴 거냐, 즉 더워지면은 사과나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정산이 많아지겠죠. 정산이 많아진다는 물이 흐름이 빨라지고 물을 빨리 소모하니까 물을 자주 줘야 되는 거죠. 그 자주 주는 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땅을 파봐서 우리 토양이 며칠 만에 수분이 줄어드는지, 어느 정도 말라가는지, 물 준 거에 한 50%는 빠져나갔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수 후에, 즉 관수를 오늘 했다, 그럼 충분히 했으면은 그 사과나무가 뿌리가 있는 부위까지 파봐서 수분이 충분히 실제로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게 이틀에 없어지는지 3일에 없어지는지 4일에 없어지는지 5일에 없어지는지, 심지어는 7일 정도 돼야 물을 주고 나서 토양의 입자들이 뭉쳐지지 않는, 즉 우리 손으로 잡았을 때 뭉쳐지지 않는 정도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야 우리 과수원의 토양의 물리성에 따라서 관수 간격이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해충 밀도죠. 벌레들의 밀도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잎을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병해충 예찰, 병원균이나 해충들이 얼마만큼 지금 밀도가 초기에 늘어나는지를 잘 바라보는 것, 잘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들이 뭐 페로몬 트랩이나 뭐 등등등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소개되어지고 있는 뭐 농약 살포 계획, 뭐 9회 살포, 10회 살포력 등등등을 가지고 우리는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온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파리들이 처음에 어린 이파리들이 나오면은 순나방, 뭐 진딧물, 응애 이러한 것들이 신초, 즉 어린 잎들에 쉽게 가해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심식나방들은 육아에 가해를 해서 우리가 즉 착과를 시켜야 되는데 과일에 병해가 발생을 해서 적과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착과량을 결정해 놨는데 우리가 잎을 보호하거나 즉 병원균을 잘 보호하지 못한다면, 즉 병원균으로부터 사과나무 잎이나 과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착과량 조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육기 중에는 잎을 보호하는 것, 그것들이 뭐죠? 해충을 방지하는 것, 즉 농약을 잘 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쳐야 될 거냐의 개념이 그 다음에는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것들은 우리가 이거 한발, 즉 기온이 상승한 것과 동시에 장마가 오는 것, 즉 습도가 높아지는 것들도 지상부 그리고 지하부 그 두 가지 같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상부의 습도가 있는 것들은 우리 집의 과수원에서 바람의 흐름이, 즉 바람의 이동이 원활하다면 지상부의 습도는 빨리 낮춰질 건데 토양의 밀도, 즉 토양의 물리성에 따라서 토양의 습해는 빨리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과수원을 조성할 때에 배수, 즉 암거 배수관, 그 다음 지상부에 있는 면거 배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배수에, 즉 물을 빠지는데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암거 배수관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면거 배수를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들은 뭐 습도가 상승해가지고 병원균 밀도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양에 실제로는 그 뿌리들의 호흡에도 같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는 우리가 뭐 경사도에 따라서 토양 침식이 되지 않는 정도에 따라서 뭐 우리가 잡초를 뭐 예치를 빨리 할 거냐, 장마가 올 때는 전에 실시하지 않을 거냐, 또는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는 게 있다면은 면거 배수를 설치해야 된다. 뭐 등등등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있는 상태죠. 문제는 지금 매년, 즉 매년 한 해는 온도가 높고 한 해는 습도가 높고 한 해는 온도가 높고 한 해는 습도가 높고, 즉 매년 기상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이때까지 건조했기 때문에 해충이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신초가 연약하고 물을 잘 주고 잘 자랐다면 그것들의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해충의 밀도가 높아졌으니까, 순나방이나 심식나방이나 응애나 진딧물이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장마에서는 습도 상승에 의해서 병원균에 영향을 미치니까 장마를 대비해서는 살균제이지만은 장마 오기 전까지 온도가 상승할 때는 살충제 중심으로 많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는 예방 살균제를 살포해 주는 것, 뭐죠? 비 오기 전에는 살충제에 예방 살균제를 포함해서 살포를 하는 거죠. 근데 장마가 지속된다, 그러면 사이사이에 수시로 예방살균제를 살포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장마가 지속이 오래되면은 병균이 침입이 막 일어나겠죠. 그래서 병증이 나타나고 잎이 누래지고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이사이에 햇빛이 날 때마다 치료 살균제를 살포해 줘야 되는 거죠. 언제? 비온 후 24시간 이내에. 그래야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장마는 비온 후에 온도가 또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살충제도 무조건 섞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장마 기간 중에는 실제로 온도 상승이 동반하지 않으니까 살충제를 무조건 계속
추가시켜 줄 필요는 없지만은 온도 상승이 따른다면은 살충제를 무조건 섞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린 잎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발, 장마 다 기온 상승, 그 다음 습도 상승, 이러한 부분들은 사과나무가 자라기에 불리한 조건들이죠. 그래서 불리한 환경 조건들이 기온 상승이 되면은 호흡, 즉 이파리들이 광합성도 증가하는데 호흡도 증가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순광합성이 줄어들어. 거기에다가 수분 손실이 많아. 그러니까 공급 많이 해줘야 돼. 순광합성 줄어들어. 해충은 증가해.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수분 손실 관수하고 순광합성 감소하니까 이걸 온도를 어떻게 좀 더 낮추어서 순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할까? 햇빛이 잘 들어가게 할까? 골고루 들어가게 할까? 해충이 피해를 덜 입히게 할까? 장마로 인해서 습도가 높아지면은 뿌리 호흡 감소. 그리고 뿌리가 자기 기능을 잘 못하니까 거기다가 지상부에 습도가 높아졌으니까 수분 정산이 감소되죠. 수분 정산이 감소되면은 물이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즉 영양분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연면시비 등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을 조금씩 하고 병균이 증가될 거니까 살균제를 쳐야 되는 거고, 그러한 개념들이 시기에 맞춰서 치지 않으면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리한 환경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효율적일까? 그럼 우리가 개선하는데 실제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죠. 저는 모른다면은 불리하게 만들지는, 더 이상 불리하게는 만들지는 말자. 즉 미숙 퇴비를, 즉 우리가 겨울에 퇴비를 너무 많이 주지 말자. 왜? 1, 2년 계속 숙성을 잘 시킨, 2, 3년 숙성을 잘 시킨 퇴비라면은 어느 정도 줘도 괜찮겠지만은 그것들이 분해를 잘 못했다면은 이러한 습해가 높아졌을 때 이 퇴비는 더욱더 치명적인 뿌리에 상해를 입히게 될 거니까요. 거기에다가 뿌리 호흡이 감소되고 뭐 등등등 기능이 약해졌다고 우리는 영양제 등등등, 즉 영양제에는 이러한 호르몬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호르몬제를 무조건 치지는 말자. 그래서 차라리 잘 알고 있는 연면시비, 그래서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그네슘을 친다든지 칼슘을 친다든지 아니면 인산이나 칼륨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환경을 좋게 하는 배수를 철저히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우리가 무조건 돈을 많이 넣었다고 사과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 즉 우리 과수원에서 우리 사과나무가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자꾸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6월 달에는 이 정도 우리가 이론적인 강의들을 보고 다음에 또 7월 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